황금이 뭔지 아십니까, 대감마님? 황금은 캐면 그만이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새벽 산에 오릅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흙 묻은 손으로 수십 년 묵은 싸움을 끝낸 것은 저는 그날 이후로 이 이야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 글을 읽지 못해도 본질을 꿰뚫는 사람이 있고 평생 배워도 눈앞의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권세도 학문도 오랜 세월도 풀지 못한 것을 이제 막 6해를 산 아이가 단 3마디로 정리해버린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에서 하루 거리쯤 떨어진 고을에 윤씨 성을 가진 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벼슬은 정승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이었고 집안의 재산은 들판 여러 마지기에 기와집 수십 칸, 거기에 곡식 창고며 배 창고까지 갖춘 그야말로 그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대가였지요. 그런데 그 윤대감 댁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안으로는 골물대로 골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산 문제였습니다. 정확히는 누가 진짜 상속자이냐를 두고 집안 사람들이 수십 년째 다투어 온 일이었지요. 발단은 윤대감의 아버지, 즉 선대 어른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선대 어른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둘로 나눠 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뜻을 밝혔지만 문서를 미처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겨진 것은 절반쯤 쓰인 유서 한 장과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증인 몇 명뿐이었지요. 큰아들 쪽에서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분명히 전 재산을 장손에게 넘기겠다 하셨다고. 작은아들 쪽에서는 반박했습니다. 그건 병환이 깊어지기 전에 말이고 정신이 맑으실 때는 반드시 반씩 나누겠다 하셨다고. 증인들은 각기 다른 날, 각기 다른 말을 들었다 했으니 어느 쪽 말이 맞는지 도무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윤대감이 정승 자리에 오르도록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집안 안채와 바깥채는 말 그대로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삿날에도 잔칫날에도 서로 눈을 흘기고 말끝을 세우며 다투었지요. 이건 내 몫이다. 거짓말이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지어내느냐. 문서를 보아라. 아버님의 뜻이 거기 있다. 반쪽짜리 문서 하나 들고 무슨 증거냐. 어른들이 다투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동네까지 들렸고 아이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괜히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제 집안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고. 윤대감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정승이라는 자리가 무색하게 집에만 들어서면 그는 늙고 지친 노인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고을의 분쟁을 중재하고 돌아오면 정작 자기 집 마루에서 벌어지는 싸움 앞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그는 판관을 불러보기도 했고 학식 높다는 선비에게 문서를 감정해 달라 부탁도 했으며 먼 고을의 노학자를 모셔다 의견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결론은 같았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어느 한쪽에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 합의가 최선이다. 합의가 최선이라는 말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윤대감은 혼자 사랑채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긴 밤을 무엇으로 채웠는지 가까운 하인들조차 함부로 말을 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낙엽이 한 움큼씩 들에 쌓이던 날, 대문 밖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걱, 삐걱. 낡은 수레바퀴 소리였습니다. 숯을 잔뜩 실은 손수레가 대문 앞에 멎었고 그 뒤를 따라 검은 손과 검은 얼굴의 사내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강쇠라는 사내였습니다. 인근 산에서 숯을 구워 고을고을을 돌며 파는 숯장수였지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았고 말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손이 유난히 컸고 그 손에는 늘 숯검댕이 베어 있어서 어느 계절 어느 날에 만나도 손바닥만 보면 숯장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강쇠의 옆에 아이 하나가 따라 붙어 있었습니다. 단이였습니다. 6살. 아버지의 수레 옆을 종종 걸음으로 따라다니며 숯포대 사이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아이였지요. 눈이 유달리 컸고 아무 말도 없이 주변을 둘러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노래 아이들처럼 뛰어다니거나 떠들지 않았고 마치 어른처럼 한 곳에 오래 시선을 두는 아이였습니다. 강쇠는 윤대감 댁하인을 통해 안채에 숯을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겨울채비로 숯 수요가 늘었고 윤대감 댁은 해마다 이맘때 강쇠에게 숯을 사들였던 것이지요. 기다리는 동안 단이는 조용히 마당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문 틈 사이로 보이는 것은 넓은 뜰과 뜰 한가운데 서 있는 감나무 한 그루였습니다. 그리고 감나무 아래 상복도 아닌 평복 차림의 두 중년 사내가 서서 낮은 목소리로 날카롭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강쇠는 아들이 무얼 보는지 알아채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댁 어른들이 올해 사이가 좋지 않다더라. 바라보지 마라, 단아.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분들은 왜 가진 게 많은데도 저렇게 싸워요? 강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어딘가 너무 정확한 곳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숯을 팔고 품삯을 받고 수레를 끌고 돌아오는 길 내내 단이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강쇠도 묻지 않았지요. 그러나 단이의 눈빛이 그날 이후로 뭔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대감 댁에 숯을 드리는 일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날이 빨리 서늘해졌고 대감댁 안채와 행랑채, 사랑채에 들어갈 숯의 양이 적지 않아서 강쇠는 며칠에 걸쳐 여러 차례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단이는 매번 아버지를 따라왔습니다. 집에 혼자 두기엔 너무 어렵고 아이를 봐줄 사람도 따로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날이었습니다. 강쇠가 하인과 함께 숯 포대를 옮기는 동안 단이는 대문 안쪽 뜰 가장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도 안채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럿이었습니다. 남자 둘의 여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고 말소리가 점점 높아지다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니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시각 사랑채에서 나오던 윤대감이 마당을 가로지르다 그 작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인의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입고 있는 것은 하인 차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양반가 아이처럼 깔끔히 차려입지도 않았습니다. 숏검댕이 묻은 저고리에 허름한 바지, 발에는 집신. 그러나 눈빛만큼은 어른도 쉬이 마주치기 어려운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대감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너 누구의 아이냐? 다니는 고개를 들고 대감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숫장수 강쇠의 아들입니다. 대감은 잠시 그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높은 어른 앞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겁을 먹거나 아니면 쑥스러워 얼굴을 돌리게 마련인데 이 아이는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위아래를 재는 것도 아니고 겁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몇 살이냐? 6입니다. 여기 서서 뭘 하고 있었느냐? 다니는 잠깐 안채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요. 왜 싸우나 들었습니다. 대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대놓고 집안 사정을 꺼내는 말을 어린아이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당황하기도 했고 어이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 싸움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를 꺼렸습니다. 대감 앞에서는 더욱 그러했지요. 모두 알면서도 모르는 채 들었으면서도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냥 들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몸을 낮추어 아이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어떻더냐? 다니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분 다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기 싫은 것 같았어요.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기 싫다. 수십 년을 두고 봐온 싸움이었습니다. 판관도 선비도 노학자도 입에 올리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모두 문서를 들여다보고 증인을 따지고 법도를 논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단 한 번 목소리를 듣고서 그 싸움의 속내를 짚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는 웃음이라 얼굴 근육이 어색하게 당기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름이 뭐냐? 다니입니다. 다니. 좋은 이름이구나. 그때 강쇠가 일을 마치고 뜰을 가로질러 왔습니다. 아들이 대감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대감마님, 아이가 버릇없이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까? 아직 어려서 예의를 미처 다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윤대감은 손을 가볍게 저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내가 먼저 물었다. 걱정 말거라. 강쇠는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다니의 어깨를 손으로 가만히 눌러 앞으로 나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다니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끼면서도 대감에게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윤대감은 그날 강쇠에게 숯값을 원래보다 조금 더 쳐주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고 강쇠도 굳이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가는 길에 강쇠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다나, 남의 집에서는 눈으로만 봐야 한다. 왜요, 아버지? 보이는 것과 말해도 되는 것은 다르거든. 단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뜻인지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있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세 번째 방문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안채 어른들의 싸움이 유독 심했습니다. 목소리가 담장 밖으로까지 새어나왔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담장 쪽을 바라볼 정도였습니다. 늘 안쪽에서 대기하던 단이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버님의 뜻은 분명하였다. 내가 직접 들었다. 거짓말 마라. 그 자리에 나도 있었다.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그럼 문서는 어쩔 것이냐. 거기 내 이름이 먼저 적혀 있다. 반쪽짜리 문서 하나로 수십 년 재산을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냐. 단이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조용히 뜰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땅바닥에 놓인 낙엽 하나를 집어 손 안에서 돌리며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 그 뜰을 지나가던 윤대감이 또다시 그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쪼그려 앉아 낙엽을 만지작거리는 단이를 보며 대감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틀 전 그 아이의 말이 여전히 머릿속 어딘가에 걸려 있었던 것이지요. 대감이 가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또 들었느냐? 단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어떻더냐? 단이는 잠시 낙엽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분들 문서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그렇다. 문서가 반쪽이라고 했어요. 대감의 눈빛이 좁아졌습니다. 그 말도 정확했습니다. 선대 어른이 남긴 유서는 끝까지 쓰이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게 이 분쟁의 시작이었지요. 단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그 문서 제가 봐도 돼요? 가장 먼저 쓴 사람도 아니고 가장 오래 산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오래 지킨 사람이요. 윤대감의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마루 위에는 대감 외에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분쟁 당사자인 집안 어른 둘이었지요. 단이가 문서를 보겠다 했을 때 대감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이에게 집안 문서를 보여준다는 것이 어른의 체면으로도 관례로도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거절하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감은 강쇠에게 양해를 구하고 단이를 잠시 사랑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처음에 어이없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숫장수의 아이, 그것도 6살짜리를 사랑채에 앉혀놓고 문서를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한 명은 실소를 흘렸고 다른 한 명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윤대감은 조용히 문서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었습니다. 먹이 번진 곳도 있었고
접힌 자리마다 종이가 얇아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없이 펼쳐지고 접혀온 흔적이었지요. 문서의 윗부분에는 재산 목록과 분배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아랫부분은 문장이 중간에 끊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길 자는 거기서 글씨가 멎어 있었습니다. 다니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지 모르는지 한동안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종이 위에 글씨보다는 종이 자체를 살피듯 손가락으로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짚었습니다. 마치 냄새를 맡듯 코를 가까이 대기도 했고 빛에 비추듯 살짝 들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집안 어른 하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게 무슨 하시는 짓입니까? 아이가 저 문서를 읽을 수나 있겠습니까? 윤대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단이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대감을 보았습니다. 대감마님, 이 문서에서 제일 먼저 적힌 이름이 누구예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대감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큰 집 쪽 이름이다. 그럼 이 집을 제일 오래 지킨 사람은요? 이번에는 대감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도 큰 집 쪽이다. 작은 집은 장성하고 나서 일찍 분가하였으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작은 집 쪽 어른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단이가 먼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 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요? 대감이 또 잠시 멎었다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큰 집이지. 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방 안의 세 어른이 동시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이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얹은 채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적힌 사람, 가장 오래 이 집에 있던 사람, 가장 오래 이걸 지킨 사람. 세,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선대 어른이 쓰다 멈춘 그 자리에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미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작은 집 어른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문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 아니냐. 쓰다 멈춘 자리에 누구 이름이 들어갈지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이냐. 단이는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겁먹은 기색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쓰다 멈추셨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순간 방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물어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문서의 내용을 두고 다투었지만 그 문서가 쓰이던 그 순간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고 물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윤대감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선대 어른이 병원 중에 유서를 쓰시던 날, 그 방에 있었던 사람. 그것은 기록에 없었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 아버지의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집안 사람들은 사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큰 집 어른의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집 어른은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세인지 오기인지 아니면 수십 년을 버텨온 어떤 명분인지 그것이 무엇이든 6살짜리 아이의 질문 하나가 그것을 꺼뜨렸습니다. 윤대감은 오래도록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단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읽어요. 그런데 어떻게? 읽은 게 아니에요. 들은 거예요. 두 분이 싸우실 때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시는지 들었어요. 그리고 대감마님이 저한테 대답하시는 거 들었고요. 대감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피식 낮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쓸쓸하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딘가 홀가분한 것도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을 이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 판관도 부르고 선비도 불렀다. 그런데 결국 내가 단이는 그 말에 별로 대단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들은 대로 말한 것뿐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강쇠가 방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는 신호였지요. 단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를 대감에게 공손히 돌려드리고는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윤대감의 눈이 그 작은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수십 년이었다. 수십 년을 두고 다투었는데 그 답이 처음부터 여기 있었구나. 윤대감은 그날 밤 사랑채에 혼자 앉아 오래도록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단이가 돌아간 뒤 방 안은 한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큰 집 어른은 눈가를 손으로 훔쳤고 작은 집 어른은 무릎 위에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윤대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셋이 같은 방에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대감은 생각했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이 적힌 사람, 가장 오래 이 집에 있던 사람, 가장 오래 이것을 지킨 사람. 단위가 나열한 세 가지는 사실 새로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하나로 묶어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지요. 대감은 그날 저녁 하인 둘을 불렀습니다. 선대 어른이 병환 중이던 시절부터 이 집에 있던 늙은 하인들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기억은 살아 있었습니다. 대감이 물었습니다. 선대 어른이 마지막으로 유서를 쓰시던 날, 그 방에 누가 있었느냐? 늙은 하인 중 하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큰 도련님이셨습니다. 대감마님. 작은 도련님은 그날 마침 고을장에 나가 계셨고요. 선대 어른께서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셔서 저희가 급히 큰 도련님을 모셔왔습니다. 선대 어른은 큰 도련님 손을 잡으신 채로 붓을 들어 쓰기 시작하셨는데 중간에 손에 힘이 빠지시면서 하인은 거기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대감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 작은 집은 없었다는 것이 확실하냐? 예, 확실합니다. 이 늙은 것이 직접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 새로운 증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인은 수십 년 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양쪽의 주장이 워낙 팽팽했고 하인 한 명의 증언만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여러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그 하인에게 정확히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날 그 방에 누가 있었느냐고 정면으로 물은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6살짜리 아이가 물은 것을 내감은 다음 날 집안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큰 집 작은 집 가릴 것 없이 이 분쟁에 관련된 이들을 한자리에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 하인에게 들은 내용을 차분하게 전했습니다. 덧붙여 선대 어른이 집안을 꾸려오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집안의 전답과 가옥을 실제로 관리해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문서와 장부를 통해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살펴보니 선대 어른이 돌아가신 뒤 이 집의 전답을 소작인들과 조율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창고를 관리하고 집을 수리하고 제사를 주관해온 것은 한결같이 큰 집이었습니다. 작은 집이 분가한 뒤로는 제삿날 얼굴을 비추는 것 외에는 집안일에 관여한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쟁이 시작된 것은 작은 집 쪽에 일이 기울기 시작한 이후였습니다. 재산이 필요해진 시점과 오래된 유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온 시점이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펼쳐지자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작은 집 어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말하려는 것처럼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 앉아있던 작은 집 식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만 무릎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집 어른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던 세월이 풀린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야 인정받는다는 것이 서러운 것인지 본인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윤대감은 그 자리에서 오래 말을 잃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다가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단순한 걸 몰랐던 것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판관을 불렀다. 선비를 불렀다. 노학자를 모셔왔다. 문서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른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고 묻는 것. 누가 지켜왔느냐고 확인하는 것. 그것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은 것은 6살짜리 숫장수의 아이였다. 방 안에 누군가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오래 울렸습니다. 대감은 그날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대 어른의 재산은 큰 집에 귀속되며 작은 집에는 별도로 생계에 무리 없을 만큼의 토지를 분할해 주되 집안의 가업은 큰 집이 잇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집 어른은 더 이상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얼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대감은 하인을 시켜 강쇠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해가 막 기울고 뜰에 긴 그림자가 들이울 무렵 강쇠는 단이의 손을 잡고 대감 앞에 섰습니다. 대감은 강쇠에게 두툼한 포를 내밀었습니다. 사례라 했습니다. 강쇠는 손사래를 쳤지만 대감이 거두어 가라고 하자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감은 단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단아, 예.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글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는데. 단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대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몰라서. 아는 게 없으면 있는 것만 보이거든요. 저는 문서도 모르고 법도도 모르니까 그냥 들리는 것만 들었어요. 두 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대감마님이 어떤 말에 잠깐 멈추시는지, 그것만 봤어요. 윤대감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서 보이지 않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이 문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단순한 것을 물을 수 없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알면서도 말로 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이유도 모른 채 해낸 것이었습니다. 대감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구운 숯이 더 따뜻해요. 그 말이 사랑채 안에 떨어지는 순간 윤대감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안은 전날 밤부터 대감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단이와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리고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냈는지를 되짚을수록 대감의 안에서는 하나의 생각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대감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슬하의 딸 하나가 있었지만 이미 시집을 보낸 터였고 가업을 이을 아들은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랜 회한이었습니다. 재산도 벼슬도 집안의 내력도 이을 사람이 없다면 결국 흩어질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가 있었습니다. 대감은 이튿날 아침 다시 강쇠를 불렀습니다. 단이도 함께였습니다. 사랑채에 들어서는 강쇠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날 사례를 받을 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대감의 표정이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그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대감은 먼저 강쇠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무례한 부탁을 하나 하려 한다. 미리 말해두거니와 거절해도 무방하다. 강쇠는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대감마님. 대감은 잠시 단이를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단이를 내 집에 두고 싶다. 양자로 삼겠다는 것이 아니다. 아직은. 다만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학문을 익히게 하고 싶다. 이 아이가 가진 것을 그냥 묻어두기에는 내가 너무 아깝다. 강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은 아니었을지 모르나 막상 들으니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이는 아버지의 옆에서 대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쇠, 너도 알 것이다. 이 아이가 이대로 자란다면
숯을 굽는 것으로 한 평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쁜 삶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아이에게는 그것보다 더 넓은 길이 있다. 내가 그 길을 열어주고 싶다. 강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다 뜨고 손을 한 번 꽉 쥐었다 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단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단아, 대감마님이 하신 말씀 들었지? 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싶으냐? 강쇠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나온 말인지는 그 방에 있던 누구라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단이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감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감마님, 말해보아라. 대감마님 댁에는 방이 몇 개예요? 대감이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여러 채에 걸쳐 수십 칸은 될 것이다. 그 방마다 겨울에 따뜻한가요? 그렇다. 아랫목에 불을 넣으니 그 불은 무엇으로 떼요? 대감이 멈추었습니다. 단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구운 수치예요. 대감마님 댁이 따뜻한 건 아버지 같은 사람이 새벽마다 산에 오르기 때문이에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단이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쇠의 검은 손, 늘 숯검댕이 베어있는 그 손을. 황금은 캐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 새벽 산에 올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요. 저는 그게 황금보다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건 제가 아버지 옆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이는 거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는 말을 맺었습니다. 대감마님 댁에 있으면 저는 그걸 잊어버릴 것 같아요. 황금보다 아버지가 구운 숯이 더 따뜻하다는 걸. 윤대감은 오랫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은 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닫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아비의 곁에 있는 것보다 못한 일이냐고. 좁은 산길을 오르내리며 숯을 굽는 것이 전부인 삶이 과연 이 아이에게 어울리는 삶이냐고. 그런 말들이 혀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대감은 그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제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있는 것만 보인다고 단이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쌓이면 그 아는 것 뒤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생긴다고. 그리고 대감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또 그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문과 벼슬과 넓은 길이 옳다고 아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붙들고 있는 것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단이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글을 읽는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었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얻게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강쇠는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단이도 따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둘은 사랑채 문을 나섰습니다.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뜰을 가로질러 멀어지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삐걱, 삐걱. 낡은 수레바퀴 소리가
대문을 넘어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감은 창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키가 큰 사내와 그 옆에서 종종 걸음을 치는 작은 아이. 둘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검은 손과 작고 여린 손이. 그 모습이 담장 너머로 사라지도록 대감은 눈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사랑채에서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혜는 나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잠시 뜸을 들이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이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벼슬도 아니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었다. 뜰에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감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마른 낙엽 몇 장이 마루 끝까지 굴러왔다가 멈추었습니다. 윤대감은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분쟁이 정리된 날이었고 오랜만에 집안이 조용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대감이 생각하는 것은 재산도 문서도 집안의 앞날도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황금보다 아버지가 구운 숯이 더 따뜻하다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옆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대감은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글을 배우고 과거를 보고 벼슬을 오르고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도 있었습니다. 무엇이 따뜻한지를 몸으로 아는 감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직 6살이었기에 그리고 매일 아버지의 옆에서 숯 냄새를 맡으며 자랐기에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먼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산등성이에는 이미 저녁 기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새벽을 준비하며 숯가마 앞에 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버지의 손을 잡은 작은 아이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오래 그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조용히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지혜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다고.